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피격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유가도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우리가 축소시킬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세계 흐름은 어떻게 방향을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동 불안감 때문에 조선주, 화학주, 그리고 항공 해운주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업종들이 더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업종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한 바닥론이 살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실적인데 퍼는 상당히 낮은 그런 기업들, 즉 실적은 많이 좋아졌으나 주가는 오르지 못한 그런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떠한 종목들을 이번 바닥권에서 공략해 나가야 되는지, 또 시장은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그냥 뭐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기대감들, 그런 것들 가지고서 장밋빛 흐름들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동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흘러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준비가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상당히 우리가 좀 긴장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먼 그 지역의 일이라서 당장은 와닿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소식과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소식이 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장 가깝게 생산된 그 내용,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 아람코에 대한 석유시설 피격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5% 빠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0.3%, 나스닥은 0.28%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이긴 한데 뭐 크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은 일단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 뭐 일단 해소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추가적으로 구매했다. 이번에 중요한 거예요. 구매하겠다가 아니라 구매를 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을 직접 구입을 해준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잘했어, 알았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요, 실무진의 어떤 그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괜찮게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았다. 즉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지 않은 그런 경제 지표들이 또 부담감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지표들도 계속 좋지 못했습니다.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시장 전망치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벌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라면은 경제 지표도 부진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중동의 위험,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그 다음에 유가 급등,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 항상 부담을 크게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물건값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물건값은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우디 피격,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본래 이제 사우디를 피격한 그런 주범을 이제 예멘 반군이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 부분이 이란에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려면 예멘 내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요. 예멘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12년이었죠? 2012년도에 그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약간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났었다가 2014년 말이죠. 그때 이제 그 반군이 그 예멘 정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요. 2015년 조금 지나고 나서 그 해가 바뀌고 나가지고 그 2015년도에 이제 사우디하고 그 아랍 이런 쪽에서 동맹군들이 이제 예멘을 이제 예멘 정부를 지원하면서 이제 그 내전이 좀 길어지는 상황이 좀 되죠. 사우디가 워낙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멘 금방 끝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지금 이 예멘을 둘러싼 이런 내전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그냥 내용만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뭐 민주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였겠습니다만 지금 예멘은 수니파 그 다음에 시아파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쪽,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아파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란이 대부분 시아파 쪽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멘 반군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틈을 타서 이란이 지금 그 예멘을 그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그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게 약간 이제 그 걸프 지역의 지도를 보게 되시면은요. 이란이나 이라크 쪽은 위쪽에 있고요. 사우디하고 예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를 이제 크게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예멘, 뭐 오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위쪽 북쪽에서 찌그러져 있던 이란이 이 예멘을 통해 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우디의 우려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란을 제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명목하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죠. 아랍하고 이제 사우디하고 서로 이제 그 규합을 해가지고 그 동맹군을 만든 다음에 예멘 정부를 이제 그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아파의 반대는 신입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했었던 그 정부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사우디 쪽이 이제 그렇게 그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나서니까 미국은 사우디의 친구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우디 쪽에 미국이 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내전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아라비아 반도 즉 중동 지역의 이권을 둘러싼 그런 중동 국가들 간의 세력 다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어쨌건 간에 그런 예멘의 반군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딱 그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파, 그다음에 반군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군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란은 자기네 편, 그다음에 사우디는 남의 편이죠. 적이기 때문에 사우디를 공격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번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석유 펌프장이라든지 이렇게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을 많이 공격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피해가 컸죠. 좀 피해가 커서 석유 시설 두 곳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전 세계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량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전 세계 공급량이 5%래요. 굉장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공격한 것이 이제 뭐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다 말들이 많은데 지금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란의 크루즈 미사일이 와서 때린 것이다. 이란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격 진행한다.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소식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상당히 네, 피곤한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일단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런 것들이 같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뭐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비축유를 사용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실제로 지금 570만 배럴에 대한 생산이 차질을 좀 빚었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은 여기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은 비축유를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건 것들은 불안감이 계속 조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불안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된다라면, 어떤 업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되겠죠. 자, 지금 일단 석유시설이 피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감산입니다. 뭐 자발적 감산이 아니라 강제적 감산이 되는 거겠습니다만, 감산입니다. 감산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석유 공급량이 딸리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석유 공급량이 딸리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기름을 뽑아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그 다음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될 텐데, 지금 사우디에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뭐 이게 저게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할까, 긴장감이 없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름값이 높은 것을 기회를 삼아가지고요, 열심히 기름을 뽑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 발주를 많이 낼 거라면 석유 시추 이런 쪽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은 조선, 화학, 뭐 항공, 해운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상황이 나올 텐데, 플랜트 사업 쪽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플랜트 업종들. 그래서 땅을 파고 석유를 시추하고 뭐 석유 시설을 만드는 그런 플랜트 쪽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좀 될 것이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실어 나르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LNG, 네, 이런 LNG 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오히려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왜?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이 LNG선에 대한 그런 새로운 수주라든지 발주,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조선, 플랜트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유가가 상승하면 기름값을 같이 올리게 되면서 이제 뭐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유가 상승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재고, 그 다음에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기름값을 올려서 받아들이는 이익, 이런 것들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화학주들은 사실 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좀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의 움직임은 뭐 그냥 쏘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학주들은 일단 미리 사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유가 급등에 따른 마진 상승으로 연결될 테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은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이를 좁힐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피해는 국민이 보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항공과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유가 급등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한 이제 부담감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단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물가의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움직인다. 부담이 많이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공 해운주들은 이렇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더 살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면 물동량, 교역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겠죠. 일단은 이 유가 상승을 하나를 놓고 상황을 보는 건데 단기간의 상승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번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코스피에 대한 바닥론이 솔솔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솔 나온다. 코스피의 바닥론. 좋아요. 요거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석 연휴 동안에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왔어요. 경제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악재들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해드렸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중동의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또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그쪽 전쟁일이고 갈 종목은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정말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이 정말 뭐 바닥에서 완전히 뭐 불안감이 가질 때 꼭 이런 악재들 한 번씩 빵빵 터지면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전환 포인트에 대한 대응점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은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업들의 실적과 대비해서 저퍼인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분기를 지나가면서 4분기부터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퍼라는 것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저퍼주, 퍼는 이제 이익분의 주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는 높아지게 되고요,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퍼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달부터 쭉 내려온 이런 주가 상황으로 본다면 퍼는 굉장히 많이 지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퍼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익 같은 부분들도 2018년도부터 꾸준히 낮아졌지만 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즉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상태. 즉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퍼가 이익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실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내실을 다져가고 있고 조금 더 이제 평가 가치를 높여가는 상황인데 주가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상당히 저퍼주들이 만들어지는 저평가의 국면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시장 관련해서 지수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형주들에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우리가 실적 개선주들 좀 살펴보게 되시면 퍼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는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기아차, 현대차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퍼가 지금 8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분기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퍼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어쨌건 이제 실적에 기업의 어떤 주가가 같이 수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바닥론과 함께 고실적과 저퍼주 종목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시총 상위권 종목들, 그 다음에 지수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황 이야기, 중동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내용들이 단기에 끝날지 아니면은 정말 뭐 전쟁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새롭게 등장했다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이 사우디 피격에 대한 충격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동 불안감 때문에 조선, 화학, 해운, 항공주들의 다른 입장들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코스피에 대한 바닥론이 솔솔 나오면서 저퍼주, 고실적 저퍼주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총 상위권 지수 관련주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닥쳐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그 즉시 아무런 곤란도 겪지 않고 이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벗어나긴 벗어났는데 위험이 닥치고 또 시장에 불안감이 쌓이게 되면 일단 아무런 영향이 없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사항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재료들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지 물론 새로운 재료들은 반영이 안 되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재료들은 이미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전환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